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이 2023년 8월 23일 달 남극에 처음으로 착륙하면서 앞으로 달과 우주 탐사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인도 무인 달 탐사선의 달 남극 첫 착륙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달 탐사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리안 3호는 이날 오후 6시 4분쯤 달 남극에 사상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기가 달에 발을 내디딘 것은 미국과 옛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중국에 이어 인도가 네 번째입니다. 인도는 21세기에 들어 중국에 이어 달 표면에 우주선을 온전하게 내린 두 번째 국가로서 높은 과학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마틴 바스터 천문학과 교수는 달의 극지 착륙은 적도 착륙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극궤도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도 달의 극지방에 착륙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에서 조달할 필요 없이 달 안에서 물, 산소, 그리고 향후 임무에 필요한 연료를 얻을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달은 인류가 화성 등 태양계 다른 행성이나 그 위성, 그리고 태양계 밖을 향할 때 사용할 출정 기지로서 꿈을 부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부터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는 까닭에 여러모로 우주 탐사를 향한 도전을 자극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의 성공은 앞서 러시아의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지난 8월 20일 달 표면에 추락하여 완파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1959년 이미 달 표면에 최초로 우주선이 도달하는 등 우주 강국을 자부해온 러시아로서는 체면을 구겼습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앤드루 코츠 교수는 이번 달 착륙으로 인도는 주요 우주여행 국가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착륙 성공 이후 인도는 달 탐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도는 일본과 공동 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도는 착륙선, 일본은 발사체와 로버를 각각 맡게 됩니다. 이 임무의 이름은 루펙스로 달의 남극을 탐사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인도는 우주비행사를 달로 보내는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 가가니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비행사 3명을 달로 보낸다는 목표로 추진되어 당초 지난해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었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는 태양 탐사선 아디트야 L1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에 따르면 이 임무는 전자기와 입자 탐지기를 이용하여 태양 광구 채층과 가장 바깥층을 관측하는 계획입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지구 궤도를 돌며 육지와 얼음 표면 등 기후변화 영향을 관찰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가 탑재된 인공위성 니사르를 공동 개발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는 두 번째 화성 탐사선도 발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14년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망갈리안은 같은 해 9월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8년간 화성 궤도를 돌며 화성 표면을 촬영하고 대기 성분 정보 등을 수집하여 지구로 보냈습니다. 또한 인도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 세계 우주 발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10년간 지금의 5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들까지 뛰어든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은 올해 9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 이동 수단 시장과는 별도로 각국은 자국 명예 제고와 소프트 파워 확대를 노리며 더 경쟁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주요 우주 탐사국들은 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과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달에 거주가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따라 수년 내에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에는 달 궤도의 유인 비행이 이루어지고 우주비행사들이 달 남극에 착륙하며 2028년에는 달의 우주기지가 건립됩니다.
중국도 2026년까지 창어 7호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고 2028년에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건설하고 2030년에는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에도 태양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풍으로 유명한 목성의 대적반처럼 수백 년간 지속해서 대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대한 폭풍이 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와 애나버 미시간대 연구팀은 토성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분석했는데 대기 깊숙한 곳에서 수백 년 전 발생한 거대 폭풍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성에서는 20-30년마다 허리케인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훨씬 큰 거대 폭풍이 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고 미량의 메탄, 물, 암모니아가 섞여 있는 토성 대기에서 이런 거대 폭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0여 년간 태양계 가스형 행성들을 연구해온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임캐드 페이터 교수는 이 연구에서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전파망원경 칼지 젠스키 초대형 배열로 토성 내부 깊은 곳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대기 중 암모니아 가스 농도의 비정상적인 분포를 발견했으며 그 원인이 북반구에서 일어난 거대 폭풍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암모니아 농도는 최상층 암모니아 얼음 구름층 바로 아래의 중간 고도에서는 낮지만 그보다 100에서 200km 깊은 저고도에서는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모니아가 비가 되어 내리고 재증발하는 과정을 통해 대기 상층부에서 아래를 이동하며 이런 효과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모두 수소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토성과 목성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목성에서도 대륙권 이상 현상이 관측되지만 이는 하얗게 보이는 구역과 어둡게 보이는 띠 영역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토성처럼 폭풍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거대한 이웃 가스 행성들 사이의 큰 차이는 가스 행성과 다른 행성에서의 거대 폭풍 발생에 대한 기존 가설에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향후 외계 행성에서 거대 폭풍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문 제1저자인 리청 미시간대 교수는 전파 관측은 거대 행성 대기의 열 수송, 구름 형성, 대류 등의 현상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거대 폭풍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허리케인 이론을 더 넓은 우주적 맥락에 적용하여 지상기상학의 경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태역 화성 탐사선이 보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화성의 자전 주기가 짧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나사의 화성 지질 탐사선 인사이트5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화성의 자전 속도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화성의 하루 길이가 연간 1000분의 1초씩 짧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약 40분 더 깁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화성의 자전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화성의 극지방에 얼음이 쌓였거나 얼음으로 덮여있던 땅덩어리가 떠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행성의 질량이 변하면 행성의 자전 속도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석은 특히 이제는 임무를 다하고 버려진 화성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 화성에 착륙하여 약 4년간 행성 내부를 관측해온 인사이트5의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인사이트5는 임무 수행 당시 본체에 장착된 라이즈라는 엑스밴드 안테나 2개를 활용하여 화성에 처음 도착한 이후 900일간 행성이 자전할 때의 흔들림을 측정했습니다. 인사이트5는 원래 2년 동안 가동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2차례 임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양광 패널에 쌓인 먼지로 더는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임무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에 걸친 임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는 앞으로 수십 년간 화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인사이트5의 수집 자료를 통해 화성의 핵을 관통한 지진파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화성의 핵 반지름이 1780에서 1810km에 달하며 핵이 황과 상소 농도가 높은 유체로 된 철합금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 은하와 충돌할 운명인 이웃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여
우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현대 과학의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는 암흑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데이비드 베니시티 박사팀은 과학저널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에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질량과 두 은하의 움직임을 연구하면 암흑에너지의 가장 단순한 모델인 우주상수값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방식으로 발견한 우주상수값의 상한선은 다른 은하의 관측을 통해 측정되는 우주상수값보다 5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 암흑에너지 존재를 처음 밝혀낸 후 먼 은하들을 통해 이를 연구해 왔으나 아직 직접 검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일반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68%는 암흑에너지 그리고 27%는 암흑물질로 추정됩니다. 암흑에너지는 천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과는 달리 서로 더 멀어지도록 밀어내어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힘입니다. 가장 간단한 버전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추가한 우주상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7년 정적 우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우주상수항을 추가했으며 1990년대까지 우주상수는 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흑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미지의 힘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우주상수는 은하들이 서로 밀어내는 암흑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우주에는 암흑에너지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 하나 있으며 그곳은 바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로 서로 충돌 경로에 놓여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서히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으며 대략 50억 년 후에는 두 은하가 맞닿아 충돌하면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니시티 박사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유일한 은하라면서 그 질량과 움직임을 연구하면 우주상수와 암흑에너지에 대해 몇 가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두 은하의 총 질량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암흑에너지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서로를 공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니시티 박사는 우리 모델에서 우주 상수값을 변경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고 두 은하의 질량을 토대로 우주 상수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산출한 우주 상수는 우주의 다른 부분에서 측정되는 값보다 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측정 기술은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증명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암흑에너지를 직접 검출한 것은 아니라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과 운동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면 우주 상수 상한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